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창사 55주년 특집 토론 광주 전남 대항해의 시작 사회를 맡은 김낙곤입니다. 광주 MBC는 창사 55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이 육성하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전망과 육성 과제 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 어떤 변화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광주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향후 그 변화에 잘 발맞추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택해보고 있는 노사 최초의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천환 광주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조철 산업통상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 올렸는데요. 첫 얘기는 좀 여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하면 무슨 산업이 주력 산업인가라고 얘기하는데 광주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과연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광주의 핵심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맞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광주가 여러 산업이 있겠지만은 산업다운 산업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광주가 62만 대의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아자동차. 이게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상당히 우리가 전통이 있어요.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던 것이 65년에 아시아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렇네요. 보면 네. 자동차 산업이 54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주력 산업이었는데 최근 좀 이렇게 성장이 저하되기는 합니다만은 네. 광주 제조업 수출의 약 40% 이상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가 지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최근 자동차 산업의 여러 가지 그 하강 기류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주를 대표하는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 100개 정도 이상이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중에 이제 1차 업체라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가 한 27개사. 물론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전국 베이스로 봤을 때는 좀 전국 대비 1차 협력사 27개인 경우는 한 3.1% 정도 조금 비중은 좀 낮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종사자 수도 한 24% 정도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또 여러 가지 매출액도 한 40% 정도, 부가가치도 한 40% 정도. 광주에서는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라 해도 결코 전혀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부품 업체가 다양하게 좀 폭넓게 있지 못한 그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과거에는 그 2차 산업 이런 내연기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4차 산업시대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좀 무엇인지 전문가들께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먼저 좀 구분해 준다면 쉽게 에너지원부터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원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어떤 분이 먼저 미래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에너지원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각종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세계 전체적으로 이런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이제 자동차죠. 그러니까 사실 CO2나 미세먼지나 매연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그 주범으로서 그리고 눈에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제 에너지원을 이제 바꾸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이 어쨌든 사용할 때에 그런 공해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 쪽으로 좀 전환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던 해였는데요. 네. 세계 이제 전기차 판매가 처음으로 이제 1,000만 대를 넘어선 해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 시작된 이래로 처음에는 성장이 좀 정체성을 타다가 최근에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전망을 보더라도
한 2030년경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으로의 새로운 투자는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물론 거꾸로 2030년이 되더라도 이제 70%는 내연기관이 있겠지만 결국은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은 전기차 부분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옆에 조철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환경 비용이 내부화되면서 결국 배터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배터리 기반의 전기 자동차, 또 수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수연료 자동차, 그다음에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화석 연료를 최대한 쓰지 않는 자동차 중심으로 갈 거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비전문가인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우리가 합작법인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왜 친환경차를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한 98%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화석연료, 휘발유나 디젤을 쓰고 있고 한 1, 2%를 전기차, 수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합작법인 공장을 짓더라도 우선은 그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가지만은 어느 시점에 이걸 컨버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공장 설계를 갈 건데, 어쨌든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전부 ICT 결합이 안 되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축이 또 아까 연료 부분에서 전환이 그렇게 수소 연료전지는 전기를 쓰든지 다른 배터리를 쓰든지 가는 것이고, 또 결합이 다 되는 것이 ICT 기반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 연결 구조를 다행히 광주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 업계의 변화에 따른 AI 그것도 집적화 단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에너지 쪽을 키워서 네. 같이 가는 그런 구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그 자체의 어떤 기술은 뭐 스마트화, 전자화, 전동화, 뭐 IT화 많이 이제 이거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재밌는 사실이 다행히 이제 광주는 그런 툴을 뭐 빨리 잡긴 했는데 자동차가 목적이 아닌 아마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네. 이 자동차 공장이나 자동차 제작 또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뭐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공유 경제도 아주 그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공장 투어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상품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체가 또 문화상품으로 돼 있고요. 또 아주 대표적인 게 AI나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자동차의 운행 패턴들을 다 빅데이터로 수집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마케팅의 자료가 되거든요. 이것들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어떤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 자체의 제조업으로서 어떤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끔 앞으로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또 중요한 툴들이 뭐 빅데이터, AI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또 다행스럽게 광주에서 시작이 돼서 참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그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나라의 네. 지금 이 수준, 상황,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연기관은 저희가 추격자의 입장이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미래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1등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놓고 보면 전기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반은 튼튼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주고 소비자의 취향이 어떻게 잘 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자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차는 결국은 이제 커넥티드형이 굉장히 중심이 될 텐데 결국은 통신 기반을 얼마큼 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큰 중요한 경쟁력 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저희가 5G 상용화를 세계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자율차도 기반 요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AI, 광주에서 이제 AI 투자를 하시겠지만 AI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또 AI 기반의 또 소프트웨어 모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미래차에 대한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네. 기반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1등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기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살펴보면은 일단 하이브리드는 워낙에 도요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유일한 업체가 사실 현대기아차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는 저희가 이제 가장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고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세계 5위로 지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 2개 업체를 빼면은 세계 3위 지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전기차도 충분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쪽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자율주행 관련되는 지금 뭐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어차피 미래형 자동차는 큰 축은 한 축은 친환경 자동차고 한 축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될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적으로 보면은 전부 뛰어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합쳐지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게 칸막이가 없이 갈 수만 있다면 세계 탑 클래스로 갈 수 있어요. 삼성과 LG와 현대 기아차가 이게 각기 기술을 합쳐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은 세계 베스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산업 생태계를 각자의 장점을 어떻게 연결하는 융복합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여기에 우리 자동차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다가온 바로 미래인 거고 이미 발을 좀 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변화에. 자동차 이렇게 바뀐다면 새로운 자동차 변화의 모델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될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제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생산을 하는 부분은 그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산 기지가 이동하고 이제 네. 그랬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인건비만 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구축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들든 자율차를 만들든 뭐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든 중요한 거는 그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애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산업이 그 자국 내에 보유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 미래차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 기반을 국내에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이 스마트 제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 노사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그런 외국의 자동차하고 우리 현대 기아차가 훨씬 1인당 인건비가 높습니다. 가장 높더라고 보니까 9천만 원대 거의 완성차 업계 9천만 원대인데 오히려 그런 데는 우리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은 또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쪽은 그 R&D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동차에 어찌 보면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갈 부분은 여건은 되는데 그 환경, 그 생태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제일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노사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제 대변역이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자동차 산업이 아주 전형적인 제조업의 전형적인 산업이고요. 전형적인 제조업의 산업이라 하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전통적인 산업이 네. 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사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벤더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들어오고 자율차가 들어오고 거기다 이제 공유 경제까지 들어오면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 계열화에서 이제 수평적 협력 체계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생태계가 달라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과거와 달리 이제 완성차 사회가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극화된 체제 내에서 각각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평면 체제로 이제 바뀐다고들 얘기할 거고요.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 광주가 처한 상황, 현 주소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냉철하게 네. 분석해 좀 주십시오. 그 얘기 듣고 한번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자동차 과장을 과거에 했었고 광주하고는 연이 네. 많은 게 네. 광주가 했던 주요 국책 사업을 이게 제가 주로 했었는데 광주가 이미 그러니까 좀 빨리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보다 먼저 울산에서 먼저 전기 자동차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광주에서 클린 디젤과 관련된 기반을 마련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차량 앞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샤시 차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좀 경량화할 수 있는 고기능성 차체에 대한 또 국책 사업도 보냈고 그 뒤에 또 간 게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력을 많이 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도 그런 차원에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이제 그 부족한 점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게 완성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체계에서는 이 완성차사에서 생산되고 부품업체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아 자동차에 있는 이 광주 공장에서 네. 그렇게 이 segment에 해당하는 차종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조성이 좀 늦어졌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최소한 친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부품 생태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시험 시설이라든지 인증 시설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한 점수만 주실 얘기만 하셨네요. 이 실장님께서 실제적인 모습과 가능성이라까지 포함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지금까지 그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친환경 부분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뭐 국가 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제 추진이 됐지만은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되지 않았나는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꾸고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런 미래의 그 자동차가 이제 그 생기면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창업도 하고 또 이제 유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역할들을 우리 지방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안 됐던 측면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좀 결합이 안 된 측면들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각 지자체는 전략 산업을 정말 유치를 하고 싶어 해요. 기반이 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생태계 조성이 안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광주시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그 여기 저 자동차 부품 연구원뿐만 아니라 분원을 포함해서 17개 기관 정도가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산자부 도움으로 우리가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따낸 게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를 따냈어요. 그러면 2021년까지 이걸 조성을 해. 그런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남는 건 뭐냐? 부품 시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산업 관련이 전체 산업계 생태계가 우러지고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틀은 잘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부품의 1차 부품이 1차 밴드들이 취약했던 거. 이것은 아마 친환경 쪽으로 가면은 부품 산업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고해성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이제 조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부품업체 수용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사업을 가져오면 이게 결국은 산업계에 전파가 되고 어떤 산업계의 어떤 기술력이나 뭐 영업력이나 모든 전반적인 이제 밸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앞서가는 느낌이 좀 있었고 여기에 존재하는 업체들은 과거의 전통 제조 기반에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결국 이런 어떤 그 두 사업 간의 괴리를 좁혀주는 게 중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이나 연구소의 역할인데 사실은 지원기관이나 연구소의 역할들이 이제 그런 역할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했냐. 이 부분은 좀 한번 각성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시에서 그동안 양적 팽창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사실 많이 중점을 둔 것도 없잖아요. 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소프트적인 업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 구축돼 있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수용성을 좀 높이고 그런 기업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중간에서의 어떤 연구소나 지원기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원기관은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아마 거의 최초로 산업단지에 우리 지원기관을 입주시킨 최초의 사례가 될 텐데 굉장히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변에 그런 지원기관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만큼 지원기관이 많은 그런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광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이제 우리 지역이 택한 그 독특한 형태가 이런 결국 미래 산업으로 가는 환경이 분명히 맞는 구조에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그 새로운 실험을 선택을 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은 그런 우리가 이 시점에 선택한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에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도 부합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조건들을 필요충분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먼저 이 광주가 시작한 새로운 실험인 광주형 일자리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없었어요. 비슷한 모델은 있었는데 노사가 상생하고 거기에 지자체가 투자를 하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되 그 적정 임금이 현재 임금보다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임금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보충해 준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전 세계에 없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1월 31일 날 그 현대차와 광주시 간의 투자 협약식을 맺었고요. 오직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왔겠습니까? 모신 가운데 투자 협약을 맺어졌고 8월 20일까지 해서 그 법인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만들기 위한 그 법인 발족식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등기를 못했어요. 등기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그건 9월 23일자로 등기가 완료돼서 이제 법인이 발족이 됐고 공장 기공식은 금년 내로 기공식을 해야 될 것 같고 2022년 하반기 양산 체제로 가려면은 이제 인력 채용은 이제 관리직부터 시작해서 생산직으로 이제 그때 해서 내년 말까지 내년까지 해서는 거의 내후년까지죠. 그렇게 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름은 광주형 일자리입니다만은 정치권 우리나라고 모든 곳에서 우리 부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나서서 이 일을 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 자동차 산업을 총괄하신 국장님께서는 또 이 지원할 광주에 또 많으실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 상생형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서부터 촉발이 됐는데 늘어나는 인건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특히 그
이 부품 업체와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완성 제조품 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좀 심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노사 관계 때문에 그 관련된 또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광주형 일자리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그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 경쟁력을 다시 좀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또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구미, 또 밀양, 뭐 창원, 뭐 여러 군데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지금 그 발의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법인세라든지 세제 감면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기업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가 매칭을 해서 그 마찬가지로 그 노동자들 근로자분들에 대한 또 지원이 들어갑니다. 뭐 통근을 위한 버스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네. 저희가 이제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 담당해야 됐던 프린지 베네핏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줌으로써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우리나라 기업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발의해서 돼 있습니다만 법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저희가 지금 법 통과가 되면 이런 요건에 맞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철 실장님 이런 그 최근 그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라고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의 태동과도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제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롭게 공장을 한국에서 짓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형태이고 그게 이제 자동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관련되는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쳐서 한국 제조업의 어떤 그 플러스 효과가 또 굉장히 클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반이 되면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어떤 제조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존재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무엇보다 그 수익도 내야 되고 그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발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까를 이제 한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광주형 일자리 이 주식회사 글로벌 광주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생산할 차종이 경 SUV인데 네. 사실은 이 경 SUV가 조금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차종입니다. 일반인들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조금만 더 주면 차라리 윗급을 살 수가 있는데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이 차는 성능과 디자인과 기능과 가격이 너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아까 이 제조 전문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태동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GGM도 제조 전문 회사거든요. 현재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다면은 이 제조 기술에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GM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앞에 부시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단계 목표거든요. 사실은 그 세그먼트가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또 경차라는 게 사실은 이 마진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브랜드가 성숙하면서 경차라든지 버스라는 그 인건비 비중이 높은 차종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를 노린 게 광주형 일자리고 그러면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에 안 나가도 국내에서도 이 정도 비용으로 보여줄 수 있다. 첫 번째 타겟은 인건비였지만 아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생산성 향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로 이 차종을 위탁 생산을 하면 1,600만 원이고 본사에 생산을 하면 1,800만 원이지만 광주에 맡겨봤더니 1,500만 원이면 되더라. 사실은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다른 차종도 계속 오겠죠. 그래서 노사 문제가 원만하게 아무 일 없이 굉장히 저렴하게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차종을 잘 생산하더라는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도 네.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가 온다는 건 지금 우리 이미 발을 디뎠다고 했는데
잘 변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될까를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차,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은 기존의 그 엔진차에 비해서 조립 라인은 훨씬 더 단순해지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기존의 어떤 엔진차를 만드는 그 라인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네. 그런 어떤 차를 만드는 데서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차량의 조립 라인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차이이는 형태지. 그래서 사실은 그 앞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공장이 전기차를 위해서 뭔가 생산 시스템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 광주가 어떤 그런 전기차나 그다음에 자율차나 뭐 스마트 자동차에 관련되는 부품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이제 다음 미래의 어떤 먹거리로 만드느냐가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얘기지. 그리고 완성차 자체에 대한 부분은 네. 그렇게 뭐 지금 당장에 아까 부시장 말씀대로 내연기관 만든 데서 앞으로 그 전기자동차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못 만드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공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 부품하고 연계라든가 그런 전체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고 공장은 저희들이 그 지금 컨셉을 3가지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첫째가 유연성, 그다음에 친환경성, 디지털 이 3가지 컨셉으로 하는데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홀류가 가능하게끔 그 라인을 깔 때도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광주 시민들이 일부에서 걱정하는 분들은 야 이거 내연기관 1000cc 해놓으면 나중에 친환경되고 이걸 다 갈아 떼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뭐 전문가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설계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유연한 구조로 가고 또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면 갈수록 이게 라인이 간단해지게 되죠. 모듈로 해가지고 가서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걱정이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빅그린 산단에 공장 착공식 할 때 그 설계에다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그 독일에서 먼저 사실은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폭스바겐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두 가지가 결국 맞물려 들어갑니다. 결국 이 처음 시작은 상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또 주인이 여럿이 있다는 거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하고 또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사실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본사에 편입되고 편입됐죠. 결국 공장이 네. 이제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네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도전은 어떻게든지 초기에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20만 대 생산 능력까지 올려서 다시 또 홀류가 들어가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고요. 또 그 사이에 그 노사와의 관계, 또 부품업계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비교가 될 겁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수준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가겠냐. 의도는 지금 굉장히 시작은 지금 여러 의도는 좋습니다만 사실 이제 앞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결국은 안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몇몇 회사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조금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 거의 뭐 선두주자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죠. 여러 업체들이.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조금 최근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대량 생산의 어떤 그 품질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초기 이 품질 안정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사실은 이 GGM의 어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생산 기술을 많이 아마 전수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아마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생산 기술 이전 부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현대차 기술을 이제 새로 신규 법인에다가 지금 절차를 진행을 이제 막 시작할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고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 문제다. 이 법인에 대해서 현대차가 정말 믿을만하다고 하는 정도 돼야 기술 이전도 제대로 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사 간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사 상생 경영하기로 해서 노사 상생에 관한 것을 다 이렇게 1월 31일 그 투자 협약서에 담아놨습니다만은 그걸 실제로 앞으로 가면서 흔들림 없이 그걸 어떻게 구현해내냐, 여기에가 모든 경쟁력이 다 담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 노사 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이건 대단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타 제조업계에도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보니까 그 일자리 공장으로 인해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제 고용될 수 있는 게 뭐 12,000명이 12배 정도 되는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어쨌든 그게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렇게 되려면 이게 이제 부품업계나 이런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나 똑같은 형태로 부품 업계가 만일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차피 그 광종의 일자리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일자리 그 공장을 하면서 어쨌든 부품 업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예타로 해가지고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 이 지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과거에는 그냥 친환경 자동차에만 포커싱을 맞췄는데 이걸 이제 광종의 일자리 공장이랑 연계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부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생산을 하면은 부품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좀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좀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주변에 관련된 산업의 부품이라든가 소재 산업이라든가, 실제 광주가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뭔가, 광주가 얻을 게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건데, 그것을 위해서 광주는 지금 빅그린 산단 육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차부터 부품 소재 산업 육성하는 곳인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실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가 작년에 좀 생산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부품업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아차 이 부품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광주형 일자리에. 저기 오면 일단 10만 대분이 생기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거고, 아마 그 많은 이 부품 수급 체계의 많은 부분을 지역에 있는 부품업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물류비도 작고, 또 지금 마침 잘 된 게 이쪽 광주에 있는 부품 납품하는 그런 부품류들이 이런 그 인건비가 높은 차종에 들어가는 부품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10만 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은 주변에 있는 부품업계까지 갈 것이고, 더 나가서 생산 능력이 더 늘어나면 증설까지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자동차 산업이 수직 계열화가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 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 GGM이 들어섬으로써 관련 파급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생산량을 얼마큼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빅그린 산단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자동차 생산이 늘어서 부가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가게끔 이제 만드는 게 또 역할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각종 지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부품 업체들이 앞으로는 이제 뭐 완성차 한두 개 업체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하는 전속적 거래 관계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로 수출도 해야 되고 뭐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지원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에 그 사업을 좀 바꾸면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더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미래의 부분,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제 광주 지역이 담당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그 새로운 어떤 뭐 투자 유치나 창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빅그린 산단,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예타 사업의 중요한 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광주형 일자리를 아무래도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 토론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3주 연속으로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 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AI 기반 산업 그리고 이제 어떤 결합된 구조로 자동차 산업 이 세 산업이 세 구조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거로 보는지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광주가 키우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은 문화 콘텐츠와 그다음에 에너지와 그다음에 자동차를 3대 주력 산업으로 본 거 거기에 그걸 전부 AI라는 우산 속에서 키워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초창기지만은 AI 집적화 센터를 광주가 최초로 중앙정부로부터 따내서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AI 집적화 센터에서 하는 세 가지 가장 큰 핵심 사업이 에너지 쪽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헬스케어입니다. 이 3대 분야를 연구기관, R&D, 그다음에 산업화 이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자동차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무인 자동차나 자율 자동차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사실은 광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이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말하면 미래형 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에 관한 거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계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미래형 자동차에 어쨌든 광주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융복합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여기다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 AI라든지 그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자동차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그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주의 어떤 발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AI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자동차를 잘 연관시키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런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그건 뭐 그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인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뭐 AI 부분이나 이런 거랑 연계시킨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먼저 선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자기네 산업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 AI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주가 뭐 따로따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연계시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AI 사업하고 광주형 일자리 그 GGM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참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 친환경 자동차가 갖춰야 될 필연적인 요소가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인데 과거는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성능이나 기능 위주로 개발이 돼 왔습니다. 사실은 얼마만큼 적은 양의 배터리로 멀리 가느냐, 뭐 오래 가느냐 이런 관점이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친환경 자동차들의 어떤 개발의 어떤 주 포커스가 가격을 얼마만큼 저가로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하고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인데 이 제조 공정이 기존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금형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물건을 딱 찍으면은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최근의 재료들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AI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벌써 AI를 동원해서 이런 금형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AI 산업이 이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업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지금부터 이제 잘 좀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여러 가지 부품업체 수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그 자동차를 많이 납품하는 업체 수 기준으로 보면 3천여 개 부품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전장 기업의 비중은 물론 한 28% 됩니다. 근데 그 28%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전기 하니스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8%인데 실제 미래차나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전장 업체는 6%밖에 안 됩니다. 6% 미만입니다. 다행히 지금 에너지밸리 사업을 광주에서 하면서 유관 업체들도 많이 모일 겁니다. 거기에 모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뭐 변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부품들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자율차 부분에서도 센서류라든지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2030년까지 가면 과연 전장업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거를 저희가 프로젝션을 해보면 최소 20%라고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 6%에서 부족한 14%를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그 부족한 14%를 누가 어떤 지역이 먼저 메꿔주느냐에 따라 결국은 미래차 완성차 공장이 입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광주가 AI도 하고 있지, 거기다가 이 에너지도 있지. 그러고 보니까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전환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불러들이고 새로운 기업을 또 창업을 해서 이런 부품 클러스터를 충분히 갖춰만 주신다면 광주에도 좋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우리나라 기업도 여러 만나보고 또 저는 뭐 자부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우리 또 현대차 얼마 전에 이제 기아차 박한호 사장님하고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AI를 하고 싶은데 훌륭한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 구조의 어떤 그 평등성 때문에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람 모셔오려면 뭐 연봉 20억도 주고 30억도 주고 해서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그런 우수한 인재를 어느 지역이 먼저 유치하느냐에 따라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진짜 최첨단의 그런 그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조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치를 해준다면 거꾸로 그 인력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지 않겠냐. 부탁이면서 정책적인 함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마칠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이 얘기는 꼭 얘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듣는 걸로 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가 사실 그동안 그 아주 전통적인 산업에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어떤 회사 경영 스타일도 그렇고 또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서 이때일수록 아마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기관, 뭐 기업, 지자체 모든 게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거의 제가 봐서는 50대 50보다는 90대 10%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극복해야 될 또 숙명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이해와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의 발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어려울 때 오히려 한 단계 도약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도약하는 이제 그런 단계이고 거기에서 어떤 실험적인 어떤 형태로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자동차를 몇 대 만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차의 어떤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그동안의 어떤 관습을 바꾸고 이래서 정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그 공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되는 부품업계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이제 부품업체뿐만 아니라 광주에 그동안 기반이 있던 뭐 전자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자동차 쪽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광주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부품업체 사장님들 만나면 거꾸로 이제 저희한테 내연기관은 중요한데 왜 내연기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내연기관을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팩트가 지금 글로 이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지금에서 변화하기 싫으시겠지만 변화를 안 하시면 결국은 기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금 광주 지역에 계신 사장님들이라도 먼저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탈바꿈하고 우리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셔서 앞으로 미래차, 뭐 자율차, 친환경차 시대가 오더라도 이 부품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개방과 연결입니다. 지금은 연결 없이는 안 돼요. 전부 각자 따로 놀아서는 절대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각기 잘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정말 그 중심에 지금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실험 모델로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혁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노사관계를 어떻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어낼 거냐.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키워내는데 광주가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창사 특집 토론 3부작 1부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2부에서는 AI 기반 산업, 그리고 오늘 3부 마지막 시간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인공지능의 환경, 그리고 이들이 결합된 스마트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결석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업적으로 낙후된 광주 전남이 과연 이런 첨단 산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산업이 재편해 놓은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우리 지역이 더 깨어있는 시도민들과 함께 한다면 더 나은 선택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용기도 가져봅니다. 이번 토론이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3부작 토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